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한번 눈으로 풀어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걸 먼저 풀어보라고 한 이유, 어제도 배우기 전에 먼저 이걸 풀라고 했거든요. 풀라고 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이건 1학년 시험이야. 2학년도 물론 이 수준 내지는 이보다 살짝 어려운 수준 뭐 이 정도까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2학년 시험, 2학년 2학기 중간 기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안 풀어 이따가 마지막에 풀 거야. 이건 배우고 나서 대신 이런 걸 한번 봐봐. 기역, 니은, 디귿의 서술어가 몇 개라고 그랬어? 3개. 리을, 미음의 서술어는 2개. 그러면 쉽게 해서 이 문장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걸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안긴 문장 속에는 부사가 있고 안긴 문장 속에는 관용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의 문장 성분들을 또 다 뭐야? 따로따로 분석해서 비교 대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 이런 건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이거 판단이 가장 기본이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체언을 수식하는 절.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관형절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자리 서술어.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서술어의 자릿수 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 그러면 하나 더 볼까? 얘는 수능 문제야. 얘는 수능 문제인데 이 수능 문제에서는요. 뭐가 나왔냐면 얘도 23년도 수능이야. 여기에 기억에는 필수적 부서가 생략된 안긴 문장 성분, 안긴 문장이 있고 그럼 전례에서 문장 성분이 뭐가 몇 개가 생략되었는지를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그러기 위해서 서술어 자릿수를 뭐 해야 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결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역과 니은에는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 그러면 원래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부나 절의 목적이 뭐야? 다 문장 성분을 판단하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가 최종적으로 무슨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지를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보면 디귿과 리을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 이게 전문용어로 관계관형절이야.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 부사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 또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론을 배울 때는 얘가 최종 보스야. 그냥 쉽게 나오면 뭡니까? 관형어 만드는 방법 또는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것 또는 필수 부사어가 아닌 것 뭐 이런 것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고요. 문장론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변별력이 좋은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 어제 물론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그냥 한번 풀어보라고 그랬어. 어젯밤 애들이 워낙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풀 줄 알았지. 근데 다 틀렸어. 한 명도 물론 무슨 이유였냐면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정답을 가장 다수가 맞추면 그러니까 정답을 다수가 맞추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애들이 손들 거 아니야.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들어가지고 다수가 맞추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이랬단 말이야. 여러분 아까 문제 이거 답이 1번입니다. 1번인데 애들이 그냥 무조건 1번 어제 제끼 들어. 어려운 문제는 일단 답이 1번은 아니야. 5번부터 볼까? 이러더라 애들이. 그러면서 일단 제끼기도 하고 야 무슨 확신에 차가지고 1번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1번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애들도 1번은 절대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한 명도 손을 안 들었어 1번은. 그래서 0%가 된 거야. 사실은 한두 명 정도 손들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앞에 앉은 애들이 전부 입을 모아가지고 1번은 절대 아니야. 1번은 절대 아니야. 이러고 있으니까 다 틀렸지. 여러분 얘 풀고 싶죠? 근데 아직 여러분 이거 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바로 이걸 풀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수능 문제 정답률이 30%입니다. 30%인데 얘 풀 수 있는 능력. 이걸 지금부터 배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내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코르티스? 요즘 잘 나가는 뭐 신인 아이돌인가 봐. 그런데 거기에
춤 멤버가 하나 있나 봐. 근데 우연히 걔가 뭐였냐면 다른 아이돌인지 다른 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른 댄서들이 옆에서 춤을 추니까 얘가 그냥 보고 혼자 이렇게 조금 흉내 내더라고. 그 흉내를 내더니 갑자기 이제 음악이 나오니까 같이 춤을 추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원래 뭐 했던 애처럼 그 춤을 전문적으로 췄던 애처럼 되게 잘 추더라. 옆에서 그냥 딱 한 번 혼자 뭐 했어? 흉내 내가지고 따라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노래 나오니까 같이 어울려가지고 춤을 췄단 말이야. 근데 완벽하게 췄단 말이야. 그 비결이 뭘까? 얘 보니까 댄서 출신이던데? 이름은 내가 몰라. 그냥 코르티 쓴 것만 아는데 그 멤버의 이력이 원래는 뭐야? 댄서 출신이야. 그러니까 다른 그 가수들의 뒤에 백댄서 있잖아. 이거 해준 경력이 있던 그런 애였는데 그럼 얘가 그렇게 우리가 춤을 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딱 한 번만 보고 똑같이 춘단 말이야. 천재라서 그럴까? 아니야.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춤을 뭐 해본 거야? 춰본 거야. 뭔 말인지 얘가. 그리고 기초도 되게 탄탄한 거야. 춤에 대한 기초도. 그래서 난생 처음 본 춤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한 번 보고 따라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공부할 때 굉장히 다양한 문장을 뭐 해봐야 됩니까?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기본기 탄탄하게 갖추어 놓으면 어떤 문제라도 빠르고 쉽게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런 데서도 보여주는 거야. 다시 한번. 그래서 조사 접서 어미 그 다음에 연습을 통한 기초 탄탄. 뭔 말인지 알겠죠? 2학기 시험의 가장 큰 문제가 시간 부족이야. 정답률이 그렇게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얘를 몇 분 만에 풀어야 될까? 1분 30초. 야, 이 문제가 지금 몇 문제냐면요. 뒤에 쭉 보자. 서답형 5문제에다가 객관식이 28문제야. 작년에는 안 그랬어. 작년엔 30문제. 객관식이 26개에다가 서답형이 4개였거든 작년에는. 근데 23년에는 문제가 더 많았어. 28개의 서답형이 5개야. 그럼 33문제지. 이거 몇 분 만에 풀어야 돼? 45분 만에 풀어야 돼. 그럼 살짝 어려운 문제 1분 30초. 쉬운 문제 뭐야? 1분 내에 풀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대부분 애들이 시간 부족 걸려가지고 정답률이 그렇게 낮은 거야. 좀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수업으로 우리 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83페이지까지 배웠어. 예찬아? 단톡방 누나한테 다시 초대해달라고 하고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수업 앞에 거 다 있어. 앞에 거 다 들어야 돼. 이번에 책 가지고 했으니까 책 가지고 그대로 들으면 돼. 봐봐.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문장 성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문장 성분 판단하는 방법은 띄어쓰기 단위는 뭐가 있다? 어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식 플러스 피수식을 묶은 뭐가 있다? 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 관계에 있는 뭐가 있다? 절 중에서도 안긴 문장을 가지고 문장 성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배웠었어. 물론 지금 아주 익숙하지 않아. 계속해서 연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2가지를 배울 거야. 첫 번째는 문장 성분을 만드는 방법이야. 그럼 문장 성분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문장 성분은 7개가 있죠. 걔네를 다 배울 필요가 없어. 나머지 쓸데기 없는 내가 제발 공부할 때 대등 열거하지 말라고 그랬지. 중요한 걸 집중적으로. 다시 중요하고 어려운 걸 뭐 해야 된다? 집중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는 가볍게 또는 시험 기간에. 여기서 오늘 문장 성분 만드는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서술어입니다. 서술어도 이건 서술어 만드는 방법은 오히려 간단해. 서술어는 딱 2가지로 만들어. 모든 용어는 일단 문장에서 서술어가 됩니다. 다시 모든 용어는 일단 문장에서 뭐가 된다? 서술어가 되고요. 그 다음 체열에다가 서술격 조사 뭐 붙이면 돼? 이다를 붙이면 서술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다를 붙인 서술어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얘는
이까지만 나오고 다자리는 활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서술어인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장 구조 판단할 때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뭐부터 찾아야 돼? 서술어부터 찾아가지고 나머지를 판단해줘야 실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이 형태수 분석할 때는 조사 분리하고 어미 분리하고 접사 찾고 나머지 쪽일 거 있는가 보라고 이야기했지. 그렇게 들어가야 실수가 없는 것처럼 다시 문장할 때는 무조건 뭐부터 찾아야 된다? 서술어부터 찾아야 되는데 고맙게도 서술어는 늘 맨 마지막에 일단 포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서술어 안 나오면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나 그 외에 또 서술어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문장의 맨 마지막 기준으로 나머지에서도 혹시 서술어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술어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서술어는 얘가 중요합니다. 서술어 자릿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문장성문 만드는 방법 앞으로 2개만 더 하면 돼. 관형어 만드는 방법과 부서어 만드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다 쉽다고. 나머지는 쉬운데 이 3개는 단독 씨앗으로 나오기도 하고 판단하기가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3개만 포인트로 배울 거야. 나머지는 그냥 읽어봐. 알았지? 그럼 서술어의 자릿수가 뭔지는 솔직히 잘 알아. 문장을 만들 때 서술어 제외하고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 왜 수업으로 들어왔지? 쏘리 수업으로 일단 들어왔으니까 수업을 하자. 왜 문제를 안 풀었지? 문제 좀 이따 풀자. 마지막에 풀자. 오늘 수업 맞춰놓고 알았지? 다시 여기서 서술어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때 딱 서술어 자릿수는 3종류가 있다는 것도 역시 2학년이면 다 알고 있을 거야. 한 자리 서술어 제외하고 하나 주어가 필요합니다. 2자리 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도 필요합니다. 그럼 타동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건 거꾸로 목적어 뒤에 오면 타동사야. 다시 타동사의 정의가 뭐다?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는 동사는 뭐다? 타동사가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보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 가를 보어라고 이야기했죠. 보어가 필요한 2자리 서술어. 그 다음 경우에 따라 부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많이 배웠어. 접속조사 때문에 다르다, 친하다 이럴 때 누구와 다르냐, 누구와 친하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필수 부사격 조사로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3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3자리는 목적어나 부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 부사어만 2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가 부서어 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어만 몇 개 필요한 경우가 있다. 2개. 누구에게 뭐라고 이것도 부서 없어요. 누구에게도 부서어고요. 뭐라고 인용절도 무조건 부서어입니다. 그래서 부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갔습니까? 이거 3종류밖에 없어. 다시 서술어의 자릿수는 몇 종류밖에 없다. 3종류. 한 자리 서술어, 2자리 서술어, 3자리 서술어.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얘는 문장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네가 영어 배울 때 뭐 4형식, 5형식 이렇게 배우듯이 얘도 역시 뭐야? 문장의 형식이야.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가르쳤다고 그랬어? 의미에 따라 서술어의 자릿수를 구분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기본 서술어의 자릿수는 뭐다? 형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게 있어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야. 친하다. 다비가 친하다. 그럼 문장이 완성이 안 됩니다. 누구와 친하냐 이렇게 들어가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런데 의미에 따라 구분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서술어 자릿수 고난이도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서술어라고 하더라도 뭐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자릿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다시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의미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자릿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뭘 판단해 봐야 되는 거야? 의미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학교는 이거 내고요. 모의고사는 이 위에 거가 나와. 몇 자리 서술어인가 이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 학교는 난이도를 높여서 같은 단어인데 쓰임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지는데 그 자릿수가 다른 것이 아닌 거. 그래서 실제로 두 자리, 세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이건데 나머지만 두 자리, 두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먼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얘도 하나 기억하자. 사다, 팔다, 지르다, 삼다, 주다, 받다, 말하다, 넣다, 놓다, 의논하다, 빌리다. 눈에 익히세요. 얘네들의 기본 의미는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다시 얘네들의 기본 의미는 뭐다? 세 자리 서술어야. 그런데 우리 애들이 특히 수요동사에서 문제가 있어. 수요동사라고 하는 게 사다, 팔다, 주다, 받다 이런 거, 말하다 이런 거, 뭐 말하다는 수요동사는 아니겠지만 넣다, 놓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알아? 우리 애들은 워낙 일상생활에서 생략을 많이 하고 쓰다 보니까 그 생략된 게 맞는 줄 알아. 나는 오늘 책을 샀어. 이거 생략된 문장 성분 있어 없어? 있어요. 나는 오늘 책을 샀어. 있어요. 생략된 거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책을 사다 어디에서 또는 누구에게 이게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얘가?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는 뭐 한다? 생략하고 쓰는 거야. 나는 잤어. 맞을까? 아니야. 자다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나는 잠을 자다의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그런데 우리 잠을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그냥 집에서 잤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때 집에서는 필수일까요? 수의적일까요? 수의적입니다. 자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에는 두 자리로서 목적어인 잠을이 필요했던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 때 헷갈리는 애들이 바로 이거라서 눈에 익혀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같은 서술어라도 문맥에 따라 자릿수가 지금 달라진다고 그랬고요. 위에 것도 사실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는 전부 1번 기본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1번의 의미가 기본적 의미이고요. 얘네들은 기본적 의미가 전부 세 자리입니다. 그러나 뜻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부터 볼까? 영희는 요리를 만들었다. 메이드가 되겠지요. 그런데 밑에 거 볼까? 영희는 요리를 쓰레기로 만들었다. 그럼 만들었다는 원래 똑같은 의미이지만 위에 건 뭡니까? 진짜 요리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리를 쓰레기로 만들었다 해서 쓰레기로를 빼봐. 이 문장이 완전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걸 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쓰레기로 바꿔놨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몇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야?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야. 즉 빼놓고 의미가 이 문장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봐야 돼. 이해갑니까? 그럼 밑에 것도 볼까? 다비가 밥 먹으라고 쿠키를 불렀다. 다비가 쿠키를 부르다 무슨 말이야? 소리내서 쿠키야 하고 불렀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밑에 거 봐봐. 다비가 쿠키를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때는 아들이라고를 빼버리면 의미가 달라지잖아. 뭔 말인지 얘가? 그럼 얘도 역시 호칭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몇 자리가 된다?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엄마가 이건 너네 학교 기출이야. 엄마가 용돈을 식탁 위에 놓았다. 그러면 놓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야. 그런데 아빠가 일손을 놓으셨다. 그럼 이때 놓으셨다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두 자리야. 일을 그만두다의 의미가 돼. 이해갑니까? 일을 뭐하다? 그만두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만 더 예문을 만들어 볼까? 말하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말하다의 기본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라고 말하다. 이 형태로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비가 학생들에게 문법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봐. 그러면 다비가 주어 학생들에게 부서 뭐라고?
문법을 열심히 하라고. 얘가 인용절로서 또 뭐가 되는 거야? 부사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사어가 2개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는 평등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 평등을 말한 것이다. 평등을 말하다. 그냥 평등을 말하다로 가보자. 이때 평등을 말하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할까요? 경우에 따라 달라. 그런데 이 의미가 주장하다의 의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럼 반드시 필요해? 안 필요해. 그냥 평등을 주장했다. 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갑니까? 그럼 이때는 몇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야?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야. 2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뜻을 잘 생각해야 돼. 같은 단어라도 뜻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 있다.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럼 오늘 본 시험지를 한 번만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 시험지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사전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전에서 여기 봐봐. 걸어치고 2라고 써있지? 이거 무슨 기호야? 얘가 서술어의 자릿수 기호야. 용어는 반드시 뜻풀이 앞에다가 뭘 주게 되어 있다? 서술어의 자릿수를 주게 되어 있고요.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몇 자리?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얘는 몇 자리? 한 자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지위하고 뭐가 필요해? 이라는 얘는 보어야. 보어가 필요하다는 거 2자리. 그 다음 에게 얘는 몇 자리? 3자리. 주어 서술어 지위하고 2개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3자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나왔어. 뭐뭐에게나 또는 뭐뭐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몇 자리? 2자리. 얘는 2자리야. 슬래시가 무슨 기호야? 이 형태. 둘 중에 하나를 뭐 해라? 선택해라. 이해갑니까? 그럼 여기에는 목적어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뭐도 들어갈 수 있다. 부사어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이해갔습니까? 사전에 얘네들이 뭘 가리키는 거다? 자릿수를 가리키는 거고. 봤더니 되다도 뜻에 따라서 뭐구나? 자릿수가 달라지는구나. 2자리가 있고 뭐도 있구나. 되다도 3자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갔습니까?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개념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얘도 사실 어려워. 선생님도 이거 풀다 보면,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거 꼭 들어가야 되나? 이거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헷갈리는데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이 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근데 니네 학교 좀 야비한 게 뭔 줄 알아? 가르치고 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거 문제 낼 때 사전에서 찾는다? 왜냐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단어를 예를 들어 말하다를 사전에서 찾았다고 쳐봐. 그럼 거기 보면 뭐가 있어? 예문들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그럴듯한 예문을 가져다가 쓴단 말이야. 그런데 사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 선생님들은 명확한 근거, 왜 사전에 나오니까 이거 맞는 거야, 이게 된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걸 일일이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는 문제 너무 어려워. 솔직히 이거 나도 틀렸었어. 난 왜 이렇게 틀리는 거야 너네 학교 문제? 정말 한 번 시험 보면 2-3개는 틀리는 것 같아. 기본이. 하여간 서술어 자릿수 문제 나왔을 때도 틀렸어. 왜? 이거 한 자리 같, 이거 2자리 같은, 이거 3자리 같은데, 막 헷갈리는 그런 예문들이 많은데, 야 이거 한 자리 아니냐? 그럼 애들이 선생님 사전에 보면 이 예문 2자리라고 나와요. 이래서 애들은 또 찾아보잖아. 그 단어가 나오면. 그래서 애들이 찾다 보니까 나중에 거꾸로 거의 다 대부분 사전에 나오더라. 그럼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얘기야?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예문을 냈다는 얘기야. 뭐였더라? 어떤 문제도 사전에 그대로 나오던데. 여러분들 그럼 일단 자릿수는 이해 갔죠? 자릿수 이해 갔고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2번째로 뭐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부속성분 중에 관형어와 부서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선생님 지금 여기 몇 가지로 제시해놨습니까? 4가지로 제시했죠. 여러분 학교는 이걸 6가지로 가르쳐줬습니다.
이 관형어 만드는 방법도 6가지 가르쳤고요. 부서 만드는 방법도 6가지 가르쳤는데 별거 아니야.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6가지 그러니까 뭐야 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 이미 다 배웠기 때문이야. 그럼 보자. 관형어를 만들 때 관형사 100% 뭐다? 관형어야. 다시 관형사 100% 뭐다? 관형어고요. 관형사나 관형어는 절대 혼자 쓰지 못합니다. 절대 혼자 쓰지 못하고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체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학년들이 고전문법을 배우면서 관형격조사 시옷을 배웠거든요. 관형격조사 시옷을 배우면서 이 관형격조사 시옷이 사이소리 현상의 흔적이라고 쌤이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등불. 이거 사이소리 현상이거든요. 촛불. 얘도 사이소리 현상이거든요. 합쳐지는 과정에서 뒤에가 뭐가 되었어? 변소리가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무엇은 절대 안 돼? 파생어는 안 돼. 사이소리 현상은 반드시 합성 명사에만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해님, 나라님, 소리꾼 이런 데는 시옷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옷이 들어갈 수 없다고 배운단 말이야. 이걸 문법적으로 다시 점검하면 왜 그러는 줄 알아? 다시 한번. 사이소리 현상은 관형격조사 뭐의 흔적이다? 시옷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등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진짜로 고전에 이렇게 나와. 등불이.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야? 오늘날의 관점에서 등의 불이야. 이해 갑니까? 등의 불이 합쳐지면서 한 단어가 되었고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으로 남았단 말이야 지금. 여기까지 갔습니까? 또는 깻잎도 볼까? 깻잎 같은 경우에도 고전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이거 뭐야? 깨의잎이야. 왜 합성어여야 되는지 알겠지? 앞에 관형어가 들어갔다는 건 뒤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결론? 체언이어야 된다는 결론이야. 그럼 반드시 사이소리 현상은 뭐여야 된다는 결론? 합성 명사여야 된다는 결론인 거야. 그래서 햇님도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고전에서 시옷은 뭐였다? 관형격조사였고 그럼 관형어가 되니까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체언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관형사는 일단 100% 뭐가 된다? 관형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체언에다가 뭐 붙이면 돼? 관형격조사 의 붙이면 관형어가 되고요. 용언에다가 관형사형 전사음이 뭐 붙이면 되는 거야? 니은, 는, 니을, 던, 다는, 라는, 죄는, 냐는 뭐 이런 것들. 이때 얘를 전문용어로 바꾸자.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 여러분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말이 바로 전성어미 붙었다는 얘기야.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용언에 붙은 걸 뭐라고 한다? 용언의 관형사형. 그럼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면 뭐겠어? 용언의 부사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는 쉬워. 왜? 선생님이 하도 그동안 조사접사음이 많이 해놔가지고. 그런데 체언 단독.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체언인지 관형사인지. 사실은 체언 단독은 쉽게 판단하면 의가 뭐 되었다는 이야기야? 생략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 이게 체언 단독 관형어인지 아닌지. 일단 체언 뒤에 바로 체언이 나왔어. 그럼 얘가 뭐일 가능성이 있어? 관형어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의를 넣어봐. 말이 되면 체언 단독 관형어, 말이 안 되면 관형사. 왜? 관형사는 절대 조사가 붙지 못합니다. 다시 관형사는 뭘 쓸 수 없다? 조사를 쓸 수 없단 말이야. 온갖 음식. 온갖은 뭘까? 품사가 관형사야. 온갖의 음식 안 돼. 갖은 상차림 얘도 안 돼. 갖은이라고 하는 것이 갖은의 안 되잖아. 모든 사람, 모든의 사람 안 되잖아. 새 옷, 새의 옷 안 돼. 버드 아니고 새롭다는 얘기야. 뉴. 새의 옷 안 되잖아. 헌의 집 안 되잖아. 다시 관형사는 절대 뭐가 붙을 수 없다. 조사가 붙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의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말이 되었다면 이 앞에 거가 뭐다? 체언 단독 관형어라고 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아까 6개 가르쳤다고 그랬잖아. 야, 에어컨 온도 좀 내려라. 18도로. 6개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바로 6번째.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 걱정 마. 명사절에다가 을을 붙인 거. 다시 명사절에다 뭐 붙인 거? 을을 붙이면 당연히 명사절은요 뒤에 무슨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뭐해?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 6번째가 뭔지 알아? 조사는 생략이 빈번하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명사절인데 뭐가 생략된 거? 의가 생략되어서도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관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사실은 굳이 5번, 6번을 배워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학교에서는 이렇게 6개로 가르쳤으니까 기억해. 그런데 이 중에서 옛날에는 관형어 만드는 방법이 단독 문제로 많이 나왔어. 그러나 요즘은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는 편이야.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는 편이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이 6종류의 관형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관형어가 뭘까요? 시험에서 자주 이용하는 관형어가 있어. 6번이야. 와, 이걸 연속으로 2번 냈어. 명사절인데 의가 생략되어 가지고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 이걸 연속으로 시험에서 2번 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 밑에 한번 봐봐. 밑에를 보게 되면 수업이 끝나기 전에 과제 제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서술어가 뭐야? 제출하세요. 주어는 뭐야? 생략했어요. 여러분은 또는 너희들은 이게 될 거란 말이야. 왜 생략돼? 1인칭이나 2인칭 주어는 생략이 빈번합니다. 다시 1인칭이나 2인칭 주어는 뭐가 빈번하다? 생략이 빈번하니까 이게 생략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제출하다 몇 자리야? 3자리지. 얘도 수요동사잖아. 주고받다의 버금가잖아.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은 뭐야? 과제를. 이게 나와 있잖아. 다시 누구에게 무엇을? 과제를. 조사 생략되는 거 잘 봐야 돼. 문장 성분 판단할 때. 그럼 과제를. 얘가 목적어야. 그런데 뭐가 안 나와 있어? 누구에게가 안 나와 있잖아. 또는 어디에가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필수부사어가 생략된 케이스가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주어도 생략됐지. 필수부사어도 생략됐지. 그 다음에 언제? 전에. 얘는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얘도 부사어인 건 알지. 애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꼭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수의적 부사야. 누구에게 무엇을. 이것만 필요합니다. 제출하다라고 하는 건. 그럼 여기에서 문제는 이 전에 앞에 뭐가 있어? 수업 끝나기. 그럼 여기에서 기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무슨 절이 되겠구나? 명사절이 되겠구나. 그럼 일단 절 나오면 연습을 잘해야 돼. 무조건 이 뒤에다가 뭐 해야 돼? 가로를 쳐야 돼. 그 다음에 절은 얘가 어디까지 걸리는지를 봐야 돼. 어디까지 걸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는 원래 이 절에서 무조건 서술어야. 그럼 이 서술어에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주어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오는 것들이 끝나다에 걸리는 건지 그 다음에 제출하다에 걸리는 건지 이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끝나다가 뭐야? 수업이 끝나다야. 이해갑니까?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명사절이 되는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암긴 문장의 목적이 뭐다? 하나의 문장 성분을 만들기 위한 거야. 그럼 명사절은 뭐 보고 문장 성분을 판단해야 된다? 조사를 보고 문장 성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조사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넣어봐. 그렇지. 수업이 끝나기 전인 거야. 그럼 이 문장에는 관형어가 있다 없다? 관형어가 있습니다. 얘가 교평에서 나와가지고 오답률 되게 높았던 문제라고 그랬잖아. 그 유명한 예문. 공연이 끝나기 전에 그들은 오지 않았다. 공연이 끝나기 전에 여기에는 관형어가 없다라고 나왔어 선지에. 그런데 공연이 끝나기 얘가 바로 뭐였던 거야? 명사절 관형어였던 거야. 뭔 말인지 갑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잘 파악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솔직히 이건 안 해줘도 되잖아. 새 옷, 모든 사람, 새 사람, 새, 그 사람 이런 거 다 뭐야? 수관형사, 지시관형사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사회책임, 교육혁명, 사회의 책임, 교육의 혁명, 그 다음 소녀의 미소, 그 다음에 친절한 답이
뭐야? 친절하다에다 니은 붙어가지고 다비를 꾸며주면서 관형절이자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해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절은요 주어 서술어 관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어절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생략된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뭐까지 고려해야 된다? 생략된 것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친절하는 누가 친절한 거야? 다비가 친절한 거고요. 귀여우는 뭐가 귀여운 거야? 몽쉐리가 귀여운 거고요. 내성적인 건 쿠키가 내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 성분 내지는 공통 단어가 문장 내에서 경제성의 원칙 때문에 생략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 한 단어만 가지고 절을 형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바로 걔야. 그래도 관형절은 앞에 걸리는 게 좀 많아. 혼자 나올 때도 많지만 앞에 걸려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걔가 들어가는 건 진짜로 혼자 나오는 게 압도적이야. 다시 걔가 나오는 경우는 혼자 나오는 이 한 단어만 나오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절이라고 그래. 그냥 얘 부파적으로 간주하고 그냥 단어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 문법이 바뀐 거야. 다시 한번 걔는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옛날에는 부사형 전성 어미로 판단했는데 요즘은 연결 어미로 보는 견해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나타나고 있다. 걔를 부파적으로 봐가지고 그냥 부사로 바뀐 한 단어로 보자. 근데 왜 한 단어로 보자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부분 걔는 절이긴 한데 뭐가 없다. 앞에 걸리는 게 거의 없이 한 단어로 절을 형성하기 때문이야. 선모야 졸려? 와 실망이야. 이런? 선모가 조는 걸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선물을 안 보신 거 같아요. 아 그런가? 네. 아니야 선모가 얼마나 수업을 열심히 듣는데. 여기까지 갔죠? 그럼 이제 관형어 만드는 방법은 이해가 갔어. 그 다음에 이제 부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너무 쉬워. 나무 상자에 이거 뭐야? 나무의 상자니까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치안 단독 관형어가 될 것이고요. 조는 좋다에다가 은이 결합되었으니까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관형어를 만들었고 나아가 곧 관형절일 거고요. 무슨 의 생각 말대 안 돼. 안 되니까 얘는 뭘 거야? 관형사 관형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람 되니까 뭐야? 치안 단독 우리의 관형격 조사 들어가서 뭐에 해당이 돼? 관형어. 그런데 봐봐. 주은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했어? 관형절을 만들었지. 왜? 생각이 좋다. 이거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내일 떠날이라든지 이미 떠난이라든지 제가 쓴 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두어 절 이상을 가지고 절을 만들었죠. 원래 절은 기본이 두어 절 이상인데 뭐가 나타난다? 생략 나타난 것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한 단어로만 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볼까?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부서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야. 부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누구에게, 누구와. 왜 이렇게 나눠줬을까? 부사격 조사가 많다 보니까 전부 못 외우니까 의미로라도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의도야. 여러분 예문 보세요. 쿠키가 어제 병원에서 의사에게 이빨로 앙칼지게 대들었다. 서술어. 대들었다. 주어. 쿠키가 대들었다.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그렇지. 뭐가 필요해? 누구에게가 필요해. 다시 쿠키가 누구에게 대들다. 그럼 의사에게가 필수 성분이겠지. 뭔 말인지 제가 다시 두 자리 서술어로서 부사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로서 의사에게가 뭐에 해당이 된다? 필수 성분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야. 이 필수 성분을 주의한 나머지를 볼까요? 어제 일단 어제 품사가 뭐야 얘들아? 명사일 가능성은 없을까? 시간부사는 전부 명사일 가능성도 있거든?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 그렇지.
이건 부사입니다. 왜 부사냐? 얘가 명사가 되려면 격조사 앞에 와야 돼. 그런데 이미 이 문장에서는 필수 성분이 다 결정이 되었어. 그럼 격조사를 받질 못해. 얘는 뭔 말이지? 얘는 격조사가 붙질 못해. 그럼 당연히 그냥 어제 되들었다라고 하는 부사가 되는 거야. 다시 품사통용에서 시간부사들은 다 뭐도 될 수 있다. 명사도 될 수 있는데 그 명사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격조사를 받아서 하나의 문장에 중요한 성분이 되어줘야 뭐가 되는 거야? 중요한 성분이 되어줘야 그때 명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빼도 괜찮은 것들은 아닌 거야. 그냥 부사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그러면 봐봐. 어제는 부사를 가지고 뭐가 만들어졌어? 부사어.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의사에게 이빨로 얘네들은 체연에다가 부사격 조사를 붙였네요. 이해갑니까? 앙칼지게는 앙칼지다에다가 게라는 이때는 부사형 전성어미야. 그러면 이미 세 가지가 나왔어. 근데 관형어가 어차피 똑같아. 관형사 100% 관형어가 되든 부사 100% 뭐가 된다? 부사어가 되는 거야. 이거 기억해라. 옛날에는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즉 물론 이걸 접속 부사라고 하거든요. 얘 문장 성분을 독립어로 본 적이 있어. 2019년까지. 그러나 바뀌었다 문법. 그때는 왜 독립어로 봤을까? 문장의 구조와 이 접속어는 관계가 없다고 봤던 거야. 그리고 나는 집에서 밥을 먹었다. 이 문장 뭐야? 그리고 나는 이게 아닌 거야. 나는 집에서 뭘 먹었다? 밥을 먹었다. 이게 문장이잖아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접속 부사를 뭘로 봤다? 독립어로 봤단 말이야. 문장의 구조와 관계가 없다고 봤던 거야. 그러나 문법의 일관성을 위하여 부사는 100%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라고 하는 원칙으로. 그럼 접속 부사도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부사가 되는 거야. 단 부사 중에서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문장부사. 문장의 맨 앞에 오는 뭐인 거야? 문장부사라고 보면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해갔습니까? 그래서 부사가 100% 뭐가 된다? 부사어. 그리고 똑같아. 두 번째는 체언에다가 부사격 조사 붙이면 돼. 또는 생략될 수도 있겠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부사형 전성 어미 붙으면 돼. 물론 얘는 논란이 있습니다. 앞에 주어 서술어 뒤에 어떤 어미가 붙거나 아니면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절이 들어갔거나 그럼 달라져. 그냥 주어 서술어면 뭐가 된다? 연결 어미가 되는 건데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끼는 절이 들어가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부사형 전성 어미가 되는 건데 이건 이따 다시 가르쳐 줄게. 여하튼 부사형 전성 어미 봐봐. 쿠키가 대들었다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 앙칼지게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부사형 전성 어미로서 부사 절이 된 거야 지금. 이해갑니까? 그럼 이제 3개 처리했지? 얘도 근데 6개야. 다시 부사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개다? 6개야. 3개는 처리했어. 준혁아 첫 번째 부사어 만들 수 있는 방법. 부사 100%. 두 번째 부사격 조사. 세 번째 부사형 전성 어미. 이거였지? 그럼 이제 나머지 판단해보자. 야 필수 부사어 수의적 부사어 이제 이건 쉽지? 아도 앞에서부터 계속 말했던 거기 때문에 쉬울 거고요. 그러면 1번에서 3번까지는 했습니다. 이 부사어 만들 때 특이한 게 바로 이겁니다. 부사성 의존 명사.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5번이 바로 뭐냐면요. 얘도 똑같아. 앞에서 한 거. 명사절에다가 뭐가 붙으면 돼?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돼. 그래서 나는 거기 가기 늦었다. 이렇게 해야겠다고 쳐봐. 나는 거기에 가기 늦었다. 거기에 가기. 가기가 뭐야? 명사절이잖아. 그런데 뭐가 없어? 조사가 없잖아. 넣어봐. 거기 가기에 늦은 거지. 그럼 이 명사절은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6번째가 바로 이거야. 명사절에 이 부사격 조사가 뭐 된 케이스?
생략된 케이스. 쌤이 금방 얘 들어준 게 그거잖아. 나는 거기 가기 늦었다. 거기에 가기 늦었다. 이거 이해갑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4번이야. 얘가 EBS에서 3년 전인가 이 문제가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왜냐? 오류 났었거든 그 문제. 오류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알아두세요. 문장 부조 판단할 때 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둬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이건 배웠어. 의존명사구가 뭐야? 의존명사는 단독으로 문장 성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앞쪽에 뭐가 있어야 돼? 관형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관형어와 의존명사를 합쳐서 뭐야? 하나의 문장 성분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의존명사구라고 하고 의존명사구도 명사절처럼 뒤에 어떤 조사가 붙는지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져. 그 유명한 그가 훔친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그럼 내 친구의 것이다는 뭐야?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가 훔친 것은 자전거이다. 그럼 이 것은 뭐가 돼? 그가 훔친 것 합쳐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지. 의존명사구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부사성 의존명사구의 특징은 뭔지 아니? 조사가 못 붙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시 부사성 의존명사구는 뭐가 붙지 못한다? 조사가 붙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거 얘하고 얘 이 두 개는 왜 나오는 줄 알아? 아예 의존명사 편에 부사성 의존명사, 주어성 의존명사, 서술성 의존명사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얘네는 못 박혀 있어. 대로와 만큼이 대표적인 뭐다? 부사성 의존명사다. 이렇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얘네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까요? 나는 뛸 듯이 기뻤다 라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그러면 기뻤다. 기뻤다라고 하는 것이 서술어지. 그 다음에 주어가 뭐야? 나는이지. 그 다음에 뛸 듯이는 뭘까? 얘가 부사성 의존명사구인 거야. 부서인 거야. 그 다음에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어떻게? 먹는 대로. 이때 대로가 들어갔지. 그럼 이거 하나로는 뭘 못 만들어? 문장성분 못 만드니까 앞에 관형어까지 찾았지. 그럼 먹는 대로가 하나의 문장성분이야. 근데 의존명사구란 말이야. 이게 뭐야? 부서인 거야. 그 다음에 떨어질 뻔했잖아. 야! 너 떨어질 뻔했잖아. 이렇게 들어갔다 오쳐봐. 그럼 이것도 역시 뭐인 거야? 하다. 어떻게 하다. 이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부사성 의존명사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 얘들아, 뻔하다는 없다. 뻔하다가 있으면 안 돼. 여기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듯하다, 성쉽다, 만하다, 척하다 뭐 등등 6개 있어. 이렇게 뒤에 뭔가가 붙어있네. 얘네 뭐야? 얘네는 보조용언이다. 다시 듯하다, 성쉽다, 만하다, 척하다, 그 다음에 법하다 이런 거 있잖아. 갈법하다 이런 거. 얘네들은 그냥 뭘로 굳어져 버린 애들이야. 보조용언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앞에 나온 게 뭐야? 본용언이고 얘네 합쳐서 뭐야? 서술어야.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 쉽게 해서 이 수업 들을만하다, 들을만해 이렇게 하겠다고 쳐봐. 들을만해, 만해. 얘가 보조용언이지. 그럼 들으리 뭐가 돼? 본용언이 되지. 그럼 이 수업 은이 주어가 되고 들을만하다가 뭐가 되는 거야? 서술어가 되는 거야. 그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겠지? 다시 얘네는 뭐가 뒤에 하다, 싶다 이런 게 따라붙은 애들이 아니야. 그래서 보조용언이 아니고 그냥 의존명사만 나온 애들이야. 얘네들은. 그럼 얘네들이 뭘 만들 수 있다? 부사성 의존명사 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대표적인 게 대로와만큼은 반드시 부사성 의존명사 구만 만듭니다. 왜? 얘네가 부사성 의존명사니까. 여기까지 갔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볼까? 부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부사 100%, 두 번째 체언의 부사격 조사. 근데 부사격 조사가 많아. 에, 에게, 에서, 로,
로서, 으로. 그 다음에 또 보다, 한테, 같이. 만큼도 기억해. 만큼도 부사격 조사야 얘들아. 근데 웃긴 건 대로는 또 뭐야? 조사로 쓸 때 보조사야. 다시 작년 1학기 때 너네 내신에 나온 거야. 만큼이 뭐다?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 거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해야 돼. 브라고코 인용 부사격 조사다. 그래서 인용절은 무조건 얘네가 붙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 해갔죠? 와우. 야, 너네 뭐하다 왔길래 이렇게 지쳤어? 겁나게 지쳐 보이십니다들. 섭섭합니다. 여러분이 이 분야가 제일 약해. 1학년 때 이 분야를 전혀 안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제 다 틀리는 결과가 나타났지. 그래서 더 신경 써가지고 들어야 될 분야야 여기가. 모의고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3학년 때도 문법이 이제 내신에 들어가. 작년까지는 3학년 올해까지는 3학년 문법에 3학년 내신에 문법이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매 선택자와 화작 선택자가 있어. 여러분 학교는 1, 2학년 때는 의무적으로 엄매 선택을 하지만 3학년 때는 강요할 수가 없어. 인권 침해야. 그래서 문법 포기한 애들 의외로 많아. 너네 학교. 해도 안 되니까. 선생님 수업 듣는 애 중에는 문법 포기한 애들 거의 없어. 그런데 그 외에 문법 포기해가지고 화작 선택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신에서는 문법을 볼 수가 있어 없어? 문법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3학년 내신은 문학과 독서로만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건 선택이었으니까 그러는 거고 그 이전 예전에 한 5년 전 있죠. 화작 선택 아니었을 때 이때 3학년 때 문법이 3분의 1이었어 내신이.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3학년 때도 3분의 1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5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의무적으로 공통 문법이니 여러분 학교 내신에도 역시 3학년 때 4, 5문제는 뭐 할 거다? 내신에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3학년 내신 화이팅. 따로 공부 안 해도 돼. 지금 잘해놓으면. 알았지? 네.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접속부사는 금방 이야기했어 쌤이. 얘는 이제 그냥 100% 뭘로 치부해라? 부사로 치부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독립성분이라고 했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독립어 중에서 이거 하나 기억하자. 독립어는 감탄사 100%보다 독립어인 건 알고 있어. 그런데 시연에다가 혹격조사가 붙으면 독립어이긴 한데 이 혹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다시 혹격조사가 뭐하는 경우가 많다?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님자가 붙으면 뒤에 다 혹격조사 생략입니다. 다시 님자 붙으면 다 뭐다? 혹격조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선생님, 선생님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격조사 붙을 수 없으니까 얘는 감탄사 아닐까요? 이러면 안 된다고. 님자 뒤는 원래 혹격조사 그냥 다 생략되는 거야. 시연인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아, 야, 이어, 이시어를 넣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경우. 오늘 정말 선생님 예쁘다. 어디? 말이 좀 이상하다. 이거 정말 예쁘다. 어디? 이때 어디야?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혹격조사가 혹격조사가 붙을 수 없다는 건 얘가 뭐라는 결론이야? 감탄사라는 결론이야. 그런데 원래 님자 뒤에는 혹격조사가 안 붙어도 그냥 체언이라고 얘는. 오케이? 여기까지 해갔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장 성분 만드는 방법의 포인트 3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서술어 자릿수 판단했고요. 두 번째 바로 관형어 만드는 방법 배웠고요. 세 번째 부사어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데 얘네는 문장의 구조에서도 중요하니까 가르쳐준 거야. 다시 어디에서도 중요하다? 문장 성분 판단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문장 성분을 배울 거란 말이지. 쉬었다면 좋겠지? 안 돼. 20분을 더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걸 해야 돼.
아,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야. 핵심만 가르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뒤에 가면 얘가 있어. 문장 구조를 다 분석해야 됩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야.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주는 서너 개 해가지고 너네가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형태소 분석 몇 개 해가지고 형태소 분석할 수 있어? 안 돼. 그래서 원래 이거 3페이지였다. 양심상 줄였다 내가 2페이지로. 그리고 참고 여기는 전부 수능 기출이거나 모의 기출입니다. 교평 기출에서 나왔던 다시 수능 기출이거나 그래서 아까 봤던 예문들 여기 있어. 아까 수능 23년도 수능 있죠. 그 예문들도 여기에 있고요. 옛날 예문들도 있고요. 딱 이 마지막 19번째만 글자가 다르죠. 선생님이 이것만 그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 대사가 좋길래 이것만 한번 집어넣어봤어. 나머지는 다 기출이야. 그럼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세 번째는 왜 뺐는 줄 알아? 세 번째는 너네 학교 기출 플러스 선생님이 만든 특이한 문장이 세 번째 장에 들어가 있었어. 근데 내가 봐도 해도 너무하더라. 그래서 지금 연습에서는 안 하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별도로 하려고 선생님이 빼놓은 거야. 그건 이건 보편적인 책이어야 되니까. 어제 23년도에 내 수업을 들었던 선덕 남학생이 하나 왔다 갔단 말이야. 걔가 왜 왔냐면 대학교를 다니다가 뭔가 적성이 안 맞고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그러니까 반수지, 독학 반수를 하나 봐. 인강 같은 걸 듣고 뭐 혼자 공부를 하는 거겠지. 근데 인강 듣다가 왜 찾아왔을까? 자그 문법. 옛날에 문법 들었던 거 진짜 조사 접선이 진짜 유용하거든.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쉬웠던 거지. 인강 듣다가. 그래서 어제 선생님 책 문법 정복기 그때도 있었거든요. 책이나 자료 좀 주실 수 있냐고 찾아왔었어. 그래가지고 책도 주고 이번에 업그레이드 한 김에 책도 주고 자료도 몇 개 주고 그 다음에 인강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카톡으로 올려주겠다. 이랬는데 봐봐. 3년 뒤에도 문법. 그리고 그저께는 또 아마 학교를 졸업했나봐. 그래 학원 강사를 하나봐. 수학 강사를 강남에서. 너네 선배야. 고대 나온 애야 얘는. 근데 수학 강사를 하나봐. 얘도 문자 왔더라. 근데 어제 망했어. 얘 때문에. 얘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선생님 수업은요 문학이 진또백이지요. 문학 정말 재밌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른 거야. 그래 답이는 문학이지. 그래서 1학년 수업을 원래는 고전 문법부터 해야 된단 말이야. 고전 문법 2시간 한 다음에 남은 시간에 현대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벅차올라서 현대시를 먼저 했어. 그리고 그 말 재밌었는데 이 말 때문에 애들한테 재밌게 해주려고 막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막 다 했겠지? 현대시 하는데 2시간 반이 걸렸네? 시간이 문법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남았네? 진도를 못 끝냈어. 옛날에는 문법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었거든. 그래가지고 참 문학을 재밌게 가르쳐줬는데 참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네 여러분들 그럼 앞으로 와가지고 망했어. 문학 재밌게 하려다가 2시간 반을 했어. 시 4개를. 여러분들 이제 문장의 구조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여기 봅니다. 문장은요. 야 솔직히 이 표 모르면 죽어야 되는 거 알지? 죽을 정도는 아니고 접시에 코 박아야 되는 거 알지? 이 표는 다 외우고 있지? 중학교 때 나오는 거다 이건. 문장은 뭐만 가지고 보는 거냐면 얘들아 주어 서술어만 따지는 거야.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일단 없어. 문장의 종류 판단할 때는 주어 서술어가 결합이 되어야 문장인 거야. 그리고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 혼문장이라고 이야기해.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걸 뭐라고 그래? 견문장. 그러니까 한 문장 내에 원래는 주어 서술어가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이었던 것들이 있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걸 견문장이라고 하고요. 주어 서술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가 어딘가에 봐봐 관형어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뭐 목적어 아니면은 서술어 뭐 이 앞에 부사 이런 거 있다고 쳐봐. 바로 여기에 새끼 주어 새끼 서술어 이게 바로 뭐야? 절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안긴 문장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이 안긴 문장이 관형어로 안겨 있거나 주어로 안겨 있거나 목적어로 안겨 있거나 서술어로 안겨 있거나 그래서 이 안긴 문장을 가진 문장을 뭐라고 그래?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도 사실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는 문장이라는 말을 잘 안 썼어. 왜? 안긴, 아는 비슷하니까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전체 문장이라는 그래서 예전에 촬영해 놓은 거 보면 다 전체 문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바꿨어. 왜? 어차피 시험에서는 계속 뭐라고 나와? 아는 문장이라고 나오니까 자꾸 써가지고 뭐 해야 돼?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안긴 문장을 가지고 있는 전체 문장을 뭐라고 한다? 아는 문장. 그 아는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절을 뭐라고 한다? 안긴 문장.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용어 이해를 했으면 봐봐. 이어진 문장은 다 알고 있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뭐가 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그래 내가 이거 평소 때 잘 안 다뤄줘. 그냥 뭐하라고 그래? 앞뒤 바꿔서 말되면 대등이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면 그냥 종속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은 한번 써볼게요. 대등 앞뒤 절이 대등하거나 또는 열거되어 있거나 또는 대조되어 있거나 또는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가 아니라 뭐이다 뭐 이런 형태가 있어.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 있어. 접속조사가 들어간 문장. 여기서 접속조사가 들어갔다는 건 나는 코끼리와 호랑이를 봤다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나는 코끼리를 봤다 나는 호랑이를 봤다 이 두 개의 문장이 대등접속이야. 이거 대등접속이니까 뭐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물론 뭐에는 위배돼? 주어 서술어 여기에는 위배가 되지만 다시 접속조사가 들어간 건 뭘로 본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 여러분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봐봐. 내용적으로 영향관계 있거나 종속관계 있거나 인과관계 있거나 또는 몇 개 더 써볼까? 조건절 앞이 조건이거나 또는 이유이거나 또는 선후관계를 반드시 지켜야 되거나 또는 뭡니까? 배경 앞에 것이 배경이 되거나 그러니까 전절이 배경이 되거나. 선생님 이거 다 따져야 되나요? 이걸 오랜만에 써준 이유가 있어요. 문제에서는 이런 걸 다 나눠 가지고 각각에 해당되는 문장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 대신 보기 주고요. 내용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다시 보기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인과도 있고 조건도 있고 이유도 있고 선호도 있고 배경도 있고 이런 걸 쭉 줘. 그래놓고 얘네한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준 다음에 각각의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외워가지고 푸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이건 뭘로 푸는 거다? 내용으로. 그래 앞이 조건인지 앞이 이유인지 앞이 배경인지 앞이 어떤 영향관계에 있는 건지 따져가지고 푸는 거야 이건. 근데 큰 시험에서는 안 나와. 자잘한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 자잘한 문제집 같은 데서 가끔 이게 뜨는데 큰 시험에서는 난 이거 본 적 별로 없다. 근데 이 문제도 EBS라든지 문법 문제집 가면 한 문제씩은 나오니까 기억은 해두세요.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러나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뒤를 바꿔서 말이 안 되면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럼 종속 앞뒤를 바꿔도 의미 변화가 거의 없다면 대등.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날은 따뜻하지만 햇빛이 나지 않는다. 이건 대등일까요? 대등일까요? 종속일까요? 날이 따뜻하지만 햇빛이 나지 않는다. 따뜻하다 하지 말고 날이 덥지만
날은 덥지만 햇빛이 나지 않는다. 요즘 날씨가 그러잖아. 해는 안 나는데 무지하게 덥잖아. 얘는 대등일까 종소일까? 대등으로 봐야 돼. 사실은 선생님은 바꾸면 좀 뉘앙스가 이상한데 왜? 지만 뒤는 대조기 때문에 뒤에 거가 더 강조되는 느낌이거든. 해가 나지 않는다가 더 강조되는 느낌인데 해는 나지 않지만 날씨가 덥다. 이렇게 바꿔도 일단은 뭘로 치부한다? 대등으로 치부합니다. 대조로 봐가지고. 완벽한 대조는 뭐야? 나는 수학은 싫지만 국어는 좋다. 완벽하잖아. 나는 국어는 좋지만 수학은 싫다. 얘는 앞뒤 바꿔도 거의 완벽합니다. 이해갑니까? 근데 살짝 아까처럼 날씨가 덥지만 해는 뜨지 않았다. 이런 건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 앞뒤를 바꿔버리면 강조되는 게 좀 달라진다고 할까?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지만 여하튼 대조는 뭘로 본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여기까지 해갔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얘들아, 아는 문장은 뭘 안아야 된다고 그랬어? 안긴 문장을 안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안긴 문장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안긴 문장의 종류에는 5개가 있어.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라고 딱 5개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사라졌지만 너네는 가지마. 선생님만 깎게. 오? 왜 안 보이는 거야? 응? 응? 여기 없나? 앞에 있나? 보어절이라는 게 있었어. 보어절이 뭘까? 답이는 미인이 아니다. 그럼 미인이 아니다를 뭘로 봤다는 얘기야? 보어절로 봤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지금은 이걸 보어절로 봐, 안 봐? 안 봐. 그냥 보어라는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만 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서술절과 그냥 보어는 구분이 되어야 돼. 돼지가 살이 찌다는 돼지가 살이 찌다. 이건 뭐야? 찌다. 뭐가? 살이. 누가? 돼지가. 그럼 이거 뭐야? 서술절인 거야. 그치만 돼지가 미인이 돼서 말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래. 돼지가 미인이 되다. 다시 돼지가 살을 빼서 미인이 되다. 이렇게 하겠다고 쳐봐. 그러면 돼지가 미인이 되다라고 했을 때는 되다 미인이는 보어인 거야. 주어가 아니야. 그 다음에 앞이 뭐야? 돼지가가 주어인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두 자리 서술어인 거야. 그러면 속문장인 거야. 근데 옛날에 이걸 뭘로 본 적이 있다? 보어절이라고 해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지금은 절이 몇 개로 고정되어 있다? 안기 문장이 5개다.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 중에 흔들리고 있는 절이 뭐야? 부사절이야. 흔들리고 있는 절이 지금 부사절입니다. 그럼 이거 기억하자. 봐봐. 너네가 절을 판단할 때 정말 쉽게 판단하는 방법. 중학교 때는 이것만 알아도 이 문제 다 맞아. 바로 이겁니다. 미음, 기 얘네로 끝나면 뭐다? 무조건 명사절이야. 용언 뒤에 미음, 기 붙어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관형절은 관형사형 전성함이 왜 안 썼어? 관형사형 전성함이 오랜만에 써볼까요? 뭐 있습니까? 리은, 는, 그 다음에 리을, 던, 그 다음에 따는, 라는, 쥐하는, 뭐냐는 이런 것도 다 될 거란 말이지. 이때 따는, 미야는, 쥐하는 뭐라고 그랬어 이게? 다고 하는, 그 다음에 냐고 하는, 밥은 먹었느냐고 하는 이 말이야. 즉 인용절이 원래 앞에 있었던 거야. 거기에다가 하는이 붙은 거야. 그러면서 줄어든 거야.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뭐가 붙었어? 는이 붙었기 때문에 무조건 뭐에 해당이 된다? 관형사절이라고 하라고 이야기했지요. 인용절 고려하면 안 됩니다. 원래 인용절이었던 게 관형절로 바뀐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붙으면 무조건 뭐다? 관형절이야. 관형사절. 그래서
얘가 바로 관형절 표지야. 표지가 무슨 말이야? 저는 관형절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표지라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인용절은요. 인용조사 라고와 고가 표지입니다. 다시 인용조사 뭐가 표지이다? 라고와 고가 표지인 거야.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서술절은 주어가 연달아 2개가 나오고요. 서술 하나 나오면서 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 봐봐. 주어 서술어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뭐가 있어? 주어가 있을 때 이 둘의 관계가 주어가 어찌하다 또는 어떠하다의 형태가 맞아떨어지면 돼. 그냥 판단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아리까리한데 싶으면은 주어가 그러니까 봐봐. 배추가 값이 비싸다라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비싸다. 뭐가 비싸? 값이. 뭐가? 배추가. 그럼 배추가 어떠하다에 해당돼 이건. 이해갑니까? 배추가 어떠하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다비는 마음씨가 착하다. 이렇게 하겠다고 쳐봐. 그럼 착하다. 뭐가? 마음씨가. 주어 서술어지. 누가? 다비가. 그럼 얘도 뭐야? 다비가 어떠하다에 해당돼. 뭔 말인지 이해가죠? 다시 주어 서술어 이렇게 판단해도 되지만 혹시 크로스 체크해보고 싶으면 어떠하다 그 앞에 전체 주어를 가지고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이 절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부사절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개도록을 써주긴 했어. 그러나 얘네가 앞에 나오면 안 돼. 전절에 나오면 안 되고 어디에 나와야 된다? 주어 서술어 사이에 끼는 개나 도록. 다시 전체 서술어와 주어 사이에 끼는 개나 도록이 나오면 얘는 뭐다? 일단 부사절로 간주하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원래 이라고 하는 접사 부파접이 있어. 얘가 만약에 앞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부사절이야. 다시 얘가 앞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뭐다? 부사절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2개만 기억하세요. 말도 없이 가버렸다. 그는 말도 없이 가버렸다.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이때 내린다. 뭐가? 비가. 어떻게? 소리도 없이. 소리가 없다야. 그 다음에 그가 가버렸어? 어떻게? 말도 없이. 말이 없다야. 이해갑니까? 이런 경우에 말이가 없다에 걸리고 그 다음에 소리가 없다에 걸리니까 이런 경우가 뭐가 돼? 부사절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이 일을 부사형 전성함이라고 안 한다고 그랬죠. 그냥 부파접이 임시로 뭘 만들어줬다? 부사절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야기했잖아. 여기까지 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까지 이해를 했단 말이야. 안 되겠다. 쉬었다 해야 되겠다. 쉬었다가 문장 구조 파악하는 먼저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해줘야 돼. 오케이? 쉬어.